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어디가? 시장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내게 7살 수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금방 올게. 아빠랑 집에서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내 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1시간 후 집에 돌아온 나를 맞이한 건 정막뿐이었다. 텅 빈 거실, 열린 수진이의 방문, 그리고 옷장에 사라진 아이 옷들. 남편 재훈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이 악몽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3년 전 남편 성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26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비극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너클 잃고 울기만 했다. 4살 수진이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성민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이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다. 밤마다 빈 침대를 보며 공포에 떨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자신이 없었다. 그때 재훈이 나타났다.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성민이의 대학 동창이라던 재훈은 장례식장부터 자주 찾아왔다. 처음엔 고인의 친구로서 위로하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방문은 잦아졌고 나는 그 관심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재훈은 다정했다. 수진이에게도 잘해줬다. 나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재혼이라며 말렸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반대하셨다. 은영아, 그 사람 믿을 수 있겠니?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재혼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이 너무 컸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성민이가 떠난 지 1년 만이었다. 나는 재훈에게 매달렸고 그는 내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한 달도 가지 않았다.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재훈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처음엔 500만 원이었다. 나는 의심 없이 통장을 열었다. 성민이가 남긴 보험금이었지만 이제 재훈도 내 남편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한 달 후엔 1,000만 원, 2달 후엔 2천만 원. 사업이 어렵다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을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의심하면 또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훈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오빠, 오늘 밤에 봐. 보고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재훈을 추궁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회사 여직원이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그 후로 낯선 여자의 전화와 문자는 계속됐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고 왔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내가 소리치자 재훈은 차갑게 말했다. 시끄러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이 뭔데 간섭해? 그게 그의 본 모습이었다. 다정했던 남자는 사라지고 폭언과 무시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수진이 때문이었다. 아이에게 또다시 아빠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다. 2년이 흘렀다. 재훈의 바람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내가 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통장은 거의 바닥났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은영, 이혼하자. 늦은 밤 집에 들어온 재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뭘 알아?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럼 깨끗하게 끝나. 싫어. 수진이가 있잖아. 그 말에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는 내 딸도 아니잖아. 왜 내가 남의 자식까지 책임져야 해? 충격이었다. 그렇게 수진이에게 잘해주던 건 다 연기였던 거였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안 해. 절대로. 그날 밤 재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러 가는 길이었다. 재호는 아침부터 집에 없었고 수진이는 TV를 보고 있었다. 금방 올게. 문 잠그고 있어. 1시간도 안 걸렸다. 아니, 정확히 47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조용했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아. 대답이 없었다. 나는 급히 수진이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는 비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수진이 옷들이 몇 벌 사라져 있었다. 수진아! 수진아! 나는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화장실, 베란다, 심지어 옷장 안까지.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1번, 2번, 10번, 20번. 계속 꺼져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재훈이 수진이를 데려간 거였다.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부싸움 아닌가요? 남편이 딸을 데리고 나간 거면 유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혼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했더니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일단 남편 연락이 닿으면 얘기해보세요. 부부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재훈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수진이 돌려줄게. 안 그러면 영영 못 봐. 손이 떨렸다. 이게 협박이었다. 내 딸을 인질로 잡은 거였다. 나는 다시 경찰서에 갔다. 문자를 보여주며 호소했다. 이거 봐요. 협박이잖아요. 부인, 진정하세요. 일단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문자만으론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무너졌다.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매일 거리를 헤매며 수진이를 찾았다. 놀이터마다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찾아다녔다. 1달이 지났다. 재훈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6개월째 나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내 얼굴이 있었다. 그때 재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은영아, 우리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뭘 잘못했겠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시어머니조차 나를 의심했다. 어머니, 재훈이가 수진이를 데려갔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증거가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며 돌아갔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1년이 지났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국의 보육원에 수진이 사진을 보냈다. 실종 아동센터에 신고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2년, 3년, 5년이 흘렀다. 수진이는 7살에서 12살이 되어 있을 터였다. 나는 매일 수진이가 좋아하던 딸기를 사서 재단에 올렸다. 아이가 죽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제사를 지내는 심정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포기하라고 했다. 새로 시작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이는 내 딸이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이었다. 10년째 되던 해 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빚만 쌓여갔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언젠가 수진이를 찾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었다. 3부 우연히 마주친 진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24시간 술집 앞을 지나쳤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남자란 게 다 똑같다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 10년 전 재훈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낸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에 이끌려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중년 여자 2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명이 바로 그 여자였다. 1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몰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언니, 그래도 재훈 오빠한테 많이 받았잖아. 그때 돈이 얼마였다고. 그러게. 5천만 원이었나? 근데 그것도 다 도박으로 날렸지 뭐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훈 이름이 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나저나 그 아줌마 그 후로 어떻게 됐대? 애 찾았대? 찾긴 뭘 찾아. 재훈이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도 애는 어떻게 된 거야? 여자는 술잔을 비우며 웃었다. 애? 입양 보냈잖아. 돈 받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다. 입양? 그게 가능해. 불법이지. 근데 그때 돈이 급했나 봐. 어떤 중개업자 통해서 해외로 보냈다더라.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헐, 미쳤네. 근데 그게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서류 다 조작했지. 그 아줌마가 아이 버렸다고, 친권 포기했다고 위조하고. 완벽하게 지웠다니까.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재훈은 수진이를 팔아넘긴 거였다. 내 딸을 돈을 받고 낯선 사람에게 넘긴 거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저 실례지만 지금 재훈이라는 사람 얘기하셨죠? 여자는 술에 취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아줌마가 바로 접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친구가 황급히 말했다. 언니, 그냥 가자. 취했어. 하지만 나는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요. 제 딸이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여자는 나를 뿌리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멈췄다. 아마 10년간 쌓인 내 고통이 눈에 보였던 것 같다. 나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재훈한테 듣기만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발 말해주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개했대요. 불법 입양 브로커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연락처는요? 그건 나도 몰라요. 재훈도 지금 연락 안 돼요. 5년 전에 연락 끊겼어요. 나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다.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친구와 함께 급히 술집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년 만에 찾은 단서였다. 김 사장, 불법 입양 브로커. 다음 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조사를 시작했다. 강남의 입양 관련 업체들을 샅샅이 뒤졌다. 법무사 사무실, 입양기관, 심지어 의심스러운 곳까지 찾아다녔다. 한 달 동안 허탕만 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단서를 찾았다. 김 사장이요? 아, 그 사람 예전에 여기서 일했는데 불법 행위로 고발당해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 연락처나 주소 아세요? 글쎄요. 아, 그때 경찰 조사받을 때 서류가 있었는데. 법무사는 오래된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거예요. 10년 전 자료인데 연락처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떨렸다. 김 사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소는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주소로 찾아갔다. 낡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웃에게 물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사람 5년 전에 이사 갔어요. 경찰이 자주 와서 찾더라고요. 또 막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찾아가 당시 사건 담당자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형사를 만났다. 김모 씨 사건이요? 기억나죠?
불법 입양 알선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고 나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 보호관찰 기록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형사는 자료를 뒤적이더니 주소를 알려줬다. 여기 있네요. 인천에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찾으세요? 제 딸을 찾아야 해서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 인천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0년 만에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었다. 인천의 허름한 주택가, 김 사장의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에 아이 입양건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경찰이에요? 아니요. 저는 그때 입양 보내진 아이의 엄마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 손 뗀 지 오래됐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나는 문틈에 발을 끼웠다. 제발요. 제 딸이 어디 갔는지만 알려주세요. 10년 동안 찾아왔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5분만요. 그 이상은 못 있어요. 나는 급히 수진이 사진을 꺼냈다. 7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 아이요. 2015년 4월쯤 입양 갔을 거예요. 제발 기억나지 않으세요? 남자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그때 재훈 씨가 데려왔죠.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디로 보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요. 캘리포니아의 한인 가정으로 보냈어요. 서류는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전 동의한 적 없는데.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서류를 조작했어요. 친모가 친권을 포기했다고. 저도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 가정 연락처 알아요? 그건 다 폐기했어요. 증거 없애려고. 나는 무릎이 풀렸다. 또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시 거래 기록은 남아있어요. 입양기관 이름이랑 담당자 이름 정도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수첩을 가져왔다. 이거요. 근데 이걸 주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고소할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딸만 찾으면 돼요. 남자는 수첩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수첩에는 날짜, 아이 이름, 입양 가정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2015년 4월 23일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입양기관 LA 키즈 호프 파운데이션 담당자 제너퍼 파크, 양부모 데이비드 앤드 수전 밀러. 나는 그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정보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집에 돌아와 나는 밤새 조사했다. LA 키즈 호프 파운데이션은 실제로 존재하는 입양기관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해외 입양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데 불법으로 진행됐다면 기관의 기록이 없을 수도 있었다. 나는 국제입양센터에 연락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답은 냉정했다. 어머님, 그런 경우라면 미국 측과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송이요? 네. 불법 입양이 맞다면 친권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나에게는 김 사장의 수첩과 재훈의 범죄 행위뿐이었다. 하지만 재훈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재훈의 내연녀. 그 여자가 증언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그 술집으로 갔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찾아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또 당신이에요? 여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경찰이나 법원에 증언만 해주세요.
재훈이가 제 딸을 팔아넘긴 거라고. 미쳤어요? 제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돈 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여자는 냉소했다. 당신한테 돈이 뭐가 있어요? 맞았다. 나는 가난했다. 10년 동안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왔다.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그 여자 집 앞에서 기다렸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따라다니며 간청했다. 제발요. 저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진짜 집요하네요.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저를 고소하지 마세요. 저도 재훈한테 속은 거예요. 약속할게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훈이가 그때 제게 자랑했어요. 아이 하나 해외로 보내서 5천만 원 벌었다고. 그걸로 사업한다고. 녹음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문자는 몇 개 남아 있어요. 당시 카톡 대화. 그거 주실 수 있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카톡 대화를 캡처해서 내게 보냈다. 오빠,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사업 자금이지. 아이 하나로 5천만 원 벌었어. 쉽더라. 입양 보낸 거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서류 다 조작했어. 완벽해. 증거였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여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게 증거예요. 재훈이가 제 딸을 불법으로 입양 보낸 거예요. 경찰은 이번엔 진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김 사장을 다시 소환했고 그의 수첩과 내연녀의 문자 그리고 내 진술을 종합했다. 한 달 후 재훈이 체포됐다.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법정에 선 재훈은 끝까지 발뺌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영이가 아이를 버렸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김 사장의 증언, 내연녀의 문자, 입양 기록. 재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판결일,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고인 재훈은 미성년자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로 불법 입양 보낸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훈은 법정에서 울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내 눈물은 10년 전에 다 말라버렸다. 판결 후 나는 미국으로 갔다. LA 키즈 호프 파운데이션을 찾아갔고 담당자 제너퍼 파크를 만났다. 10년 전 불법 입양건으로 찾아왔어요. 제 딸 박수진을 되찾고 싶어요. 제너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불법 입양이었다고요? 저희는 모든 서류가 적법하다고 들었는데요. 조작된 서류였어요. 여기 한국 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나는 번역된 판결문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제너퍼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큰 문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후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밀러 가족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다. 약속된 날, 나는 기관 상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17살 소녀가 들어왔다. 7살 때 헤어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키만큼 자란 소녀가 되어 서 있었다. 수진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에 소녀가 멈췄다. 양부모인 데이비드와 수전이 그 뒤에 서 있었다. 엄마. 세요? 수진이가 한국말로 물었다. 어눌했지만 분명한 한국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수진아, 엄마야. 미안해, 미안해. 수진이도 울었다. 아이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7살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던 거였다. 엄마. 엄마 맞아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데이비드와 수전도 눈물을 닦았다. 상담은 길었다. 밀러 부부는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희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불법이었다면, 그리고 친모가 찾아왔다면. 수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 번의 상담 끝에 우리는 합의했다. 수진이는 일단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수진이가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딸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수진이가 여름방학에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아이를 다시 만난 순간 나는 또 울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아줬다. 키가 나보다 커진 딸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딸기를 사러 시장에 갔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다. 엄마, 저 기억나요? 딸기 좋아하는 거. 그래, 내가 제일 좋아했지. 집에 와서 딸기를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10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작만으로도 행복했다. 밤이 되자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그 사람은요? 저를 팔아넘긴 그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야. 엄마가 혼자 저를 찾았어요? 응.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찾아줘서. 그날 밤 나는 수진이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잤다. 1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다. 수진이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나는 여전히 가난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내 딸이 내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한국에서 살래요. 엄마랑 같이. 정말이니? 네. 저도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매일. 나는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10년의 악몽은 끝났다. 내 딸을 되찾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재호는 감옥에서 7년을 보낼 거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쌓아갈 것이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내 딸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야.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되찾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